대표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강남 한복판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로펌 회의실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다던 변호사 아들,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늘 잘난 척하던 둘째 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가죽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아이의 숨소리가 딱 멎더라고요. 바닥을 짚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입만 뻐끔거리는 걸 보는데 뱃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게 왈칵 올라왔습니다. 길바닥에서 패지나 줍다 죽었을 줄 알았니? 니들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대주주가 니들이 쓰레기처럼 길에 내다버린 늙은 애미인 거야.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 끌며 뼈가 부서져라 키워낸 내 새끼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어떻게 제가 모든 걸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놈들 목줄을 쥐게 됐는지.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사연을 쓰려고 펜을 들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어요. 방바닥에 엎드려 빈 편지지만 쳐다보기를 수십 번은 반복했지 싶어요. 내가 겪은 일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털어놓는다는 게 왠지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서랍장 맨 밑에서 낡은 헝겊 전대를 꺼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30년 넘게 제 허리춤을 지켜온 물건이에요. 땀이랑 때가 새카맣게 배어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를 정도고요. 지퍼 손잡이는 닳아 없어지고 주머니 모서리는 다 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려요. 그 전대를 무릎에 올려놓고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검버섯이 피고 손가락이 휘어서 바닥에 쫙 펴지지도 않는 손이에요. 이 손으로 매일 새벽 수레를 끌었어요. 사람 키보다 높이 쌓인 원단 뭉치를 싣고 비탈길을 올랐죠. 비가 쏟아지는 날엔 원단에 흙탕물이 튈까봐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덮었고요. 저는 속옷까지 다 젖어 덜덜 떨어도 팔아야 할 천조가리는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을 전대에 꼬깃꼬깃 질러 넣었어요. 지폐에 밴 땀 냄새랑 먼지 냄새를 맡으며 평생을 살았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아들놈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딸년 번듯하게 결혼시키는데 다 쏟아 부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들이니까 내가 뼈가 부서져라 키워놓으면 늙어서 내 손 한 번은 따뜻하게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김 작가님, 돈 앞에서는 핏줄도 천륜도 다 휴지 조각이더라고요. 제 나이 32이었어요. 남편이 공사장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보상금 한 푼 못 받고 월세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어린 아들, 딸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당장 내일 이 아이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 길로 남대문 시장에 나갔어요. 리어컬 하나 빌려서 내복이며 양말을 산처럼 쌓고 비탈길을 올랐죠. 새벽 시장은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였어요. 가로등 불빛은 언제 꺼질지 모르게 깜빡이고 겨울바람이 골목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뺨을 칼처럼 그어댔죠. 손가락이 얼어터져 피가 나도 반창고 하나 감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언덕을 오르다 뒤로 밀리면 끝장이다 싶어 이 악물고 발바닥을 땅에 박으며 버텼어요.
단속반이 뜨는 날이면 하늘이 노랬죠. 짐 뺏기지 않으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뒹굴었고 무릎이 깨져 피가 배어나와도 바닥에 흩어진 동전부터 주워 담았어요. 내 새끼들 참고서라도 하나 더 사줘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새벽에 리어카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막을 들춰봤더니 쥐새끼만한 사내 아이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홑겹 잠바 하나 걸치고 맨발이었어요. 제 매대에서 훔친 수면 양말 2켤레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로 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손목을 낚아챘죠. 뼈마디만 앙상하게 만져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열었는데 바들바들 떠는 파란 입술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끼 품은 길고양이처럼 저를 쏘아보는 그 눈빛에 자고 있는 방에 이불만 덮어두고 온 큰아들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참 모질지를 못했어요, 저는. 양말 쥔 손을 놓고 그의 등을 밀어 시장 귀퉁이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선지국밥 한 그릇 시켜서 앞에 밀어줬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숟가락 쥘 힘도 없는지 손을 덜덜 떨더니 이내 코를 박고 허겁지겁 국물을 퍼넣더라고요. 뚝배기 바닥 긁는 소리가 날 때까지 다 먹는 걸 지켜보다가 계산하고 나오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일부터 새가게 나와. 내 리어카 뒤에서 밀어. 그럼 밥은 안 굶길 테니까. 그의 이름이 봉철이었어요. 고아원 도망쳐서 시장 바닥 주워 먹고 살던 놈. 그날부터 동철이는 제 그림자가 됐습니다. 조그만 놈이 어찌나 악착같이 리어카를 밀어대는지 비탈길 오를 때 제 허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딱 반으로 줄더라고요. 비 오는 날엔 제 대신 비내 뒤집어 쓰고 뛰었고 깡패들이 자릿세 내라고 행패 부릴 땐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학교도 못 간 놈이 불쌍해서 야학도 끊어다 주고 밤마다 시장 구석에서 검정고시책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생판 남인 고아놈은 땀범벅이 되도록 저를 돕는데 정작 제 핏줄들은 달랐거든요. 아들이랑 딸은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 제 몸에서 나는 퀴퀴한 시장 냄새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찾아가면 행여나 친구들이 볼까봐 얼굴을 팍 구기면서 골목을 빠져나갔죠. 집에 들어가면 딸은 코부터 틀어막으며 창문을 열어 적혔고 아들은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과외비 봉투만 채가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베이는 것 같았지만 꾹꾹 눌러 참았어요. 저렇게 유난 떨면서 공부하니 나중에 호강시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를 수세미로 벅벅 문질러 지우면서 내 새끼들 입고 먹는 것만 번듯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게 제 발등을 끽는 짓인 줄도 모르고요. 세월이 참 무섭게 흐르더라고요. 어느새 남대문 시장 골목에 제 이름으로 된 낡은 상가 건물이 3채나 생겼어요. 동철이는 20살 되던 해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더 큰 세상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전대에 있던 돈을 털어 비행기표를 끊어줬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성공하기 전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등 떠밀었어요. 그렇게 동철이가 떠나고 아들은 로펌 변호사가 됐고 딸은 꽤 사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녀석들이 어느 날부터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상가 건물 세근 폭탄 맞아요. 이제 우리가 관리할 테니 명의 넘겨주세요. 엄마 이제 우리 짐에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하게 살아. 아들이 제 거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10몇 년 만에 잡아보는 손이었는데 굳은 살 하나 없이 참 매끈했어요. 딸도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엄마 혼자 큰 건물들 관리하다가 쓰러지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눈물까지 찔끔거리면서요. 그날 밤 천장만 쳐다보며 밤을 새웠어요. 이 건물들이 어떤 건물인데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머리채 잡혀가며 이악 물고 산 세월이 박힌 덩어리들인데
근데 핏줄이 먼지 자식들 온기가 살갗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 새끼들이 날 모시겠다는데 이깟 건물 세 채가 내 자식들보다 대수인가 싶었죠. 장판 밑에 숨겨뒀던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들 로펌 사무실로 찾아갔고 두꺼운 서류 뭉치에 도장을 찍었어요. 붉은 인주가 꼭 제 피 같더라고요. 도장이 종이에 닿고 꾹 눌러지는 순간 제 긴 세월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서류를 서랍에 넣더니 바로 비서를 불렀고 저한테는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 던지고 서류철만 쳐다봤어요. 명의가 완전히 넘어가고 딱 3달이었어요. 아들 집으로 짐을 합치자마자 저는 그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아니 식모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 얼굴도 안 보고 안방으로 쏙 들어갔고 며느리는 제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한숨부터 쉬었어요. 어머님, 생선 굽는 냄새가 소파에다 배잖아요. 딸은 가끔 와서 냉장고 식재료만 털어가고 제 옷에서 냄새 난다며 손주들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제 발바닥이 그 매끈한 거실 마룻바닥 위에서 딛고 설 곳이 없었어요. 밥때가 되면 식구들 밥을 차려놓고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삼켰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식들이 원했던 건 저라는 애미가 아니라 제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낡은 전대였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버스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데 거실이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딸이 오빠 부부와 식탁에 마주 앉아 종이 뭔가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갔더니 딸이 바닥에 나일론 가방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엄마, 짐 싸. 오늘부터 요양원 들어가. 숨이 턱 막혔어요. 아들은 시선을 고정한 채 서류만 넘겼고 며느리는 애들 방으로 슬쩍 들어가 버렸어요. 내 상가 다 내놓고 내가 왜 요양원을 가? 나 여기서 밥이나 해주고 살면 안 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 엄마 냄새 난다고 애들이 할머니 근처에도 안 가려 하잖아. 요양비는 우리가 낼 테니까 군말 말고 가라고. 아들이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비 많이 와요. 택시 타고 가세요. 주소는 여기 적어뒀어요. 그 수표와 아들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제 백가죽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낳았던 핏덩이가 지금 돈 몇 푼 쥐어주며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도 딸도 고개 한번 내밀지 않았어요. 찰컥. 등 뒤에서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귓등을 때렸어요. 닫힌 철문에 이마를 대고 소리도 못 내고 입을 쩍쩍 벌리며 울었습니다. 비가 들이쳐 겉옷이 다 젖어드는데 뼛속까지 시린 건 빗물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자식들이 던져준 수표는 자존심에 쓰지 않았어요. 고시원 단칸방에 짐을 풀었고 다시 폐지를 주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끌었던 리어카를 70 넘은 나이에 다시 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는데 강남 한복판 어느 빌딩 앞에서 젖은 골판지를 리어카에 싣고 있었어요. 박스가 물을 먹어 얼마나 무거운지 리어카 손잡이가 미끄러져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옆에 멈춰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는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개를 숙인 채 리어카를 돌리려는데
억센 두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더라고요.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더니 우산을 받쳐든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저를 내려다보는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우산을 던져버리고 흙탕물 묻은 제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저 동철이에요. 엄마 리어카 뒤에서 밀던 동철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비행기 태워 보냈던 깡마른 핏덩이가 지금은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거액을 주무르는 투자사 대표가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동철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허리춤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낡은 겉옷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늦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밥 먹여주시고 글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너무 늦게 찾았어요. 내 배 아파 나은 핏줄들은 도어락을 잠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남의 새끼는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세상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동철이가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아들 록펌이랑 딸 시댁 프랜차이즈 둘 다 부도 직전이에요. 우리 회사에 목숨 걸고 투자 구걸하고 있어요. 엄마만 허락하시면 그놈들 숨통을 제가 아주 천천히 조여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정심이 그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이의 계획대로 아들 로펌과 딸 시댁 프랜차이즈의 채권을 동철이 회사가 모두 사들였어요. 만기 연장을 미끼로 그놈들을 철저하게 발가벗겼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투자 철회를 통보하는 자리.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강남 로펌 회의실 장면이에요. 제 정체를 확인하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울부짖던 두 아이를 보며 동철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집, 내 건물 다 팔아먹고 요양원 가라며 던져줬던 수표. 그거 고스란히 돌려주마. 낡은 전대에서 구겨진 수표를 꺼내 그놈 얼굴에 던졌어요. 이걸로 파산 신청할 때 변호사 비용이나 해라.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숨통을 진짜로 끊어놓을 테니까.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로펌에서 쫓겨났고 딸은 프랜차이즈가 부도나면서 시댁에서 빈몸으로 쫓겨나 이혼까지 당했어요.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지내요. 동철이가 자기 어머니 모시듯 수시로 찾아와 마당 잡초도 뽑아주고 주말이면 제 손을 잡고 시장 구경도 시켜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새끼가 제 굽은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어줘요. 김 작가님, 저는 이제 알아요.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힘든 시절에 서로 체온을 나눠본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 재산은 죽기 전에 보육원 재단에 전부 기부할 생각이에요. 제 자식들에게는 단돈 100원 한 장 남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방구석에서 한숨 쉬고 계신 부모님들, 제발 본인 손에 쥔 돈 줄 만큼은 목숨처럼 꽉 쥐고 계세요. 부모가 힘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사람 대접합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